안녕하십니까? 이젠 프로그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다스 IT 이준희입니다. 이번 교육 시간에는 모델링을 완성한 후에 적절하게 모델링 하였는지 스스로 검토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철골 건물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프로그램에는 자체적으로 모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주는 모델 검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검토 결과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빨간색 검토 메시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확인할 12가지 항목들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들이므로 프로그램에서 OK, NG 여부를 자동으로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직접 모델을 확인하고 설계자의 의도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모델 파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먼저 구조선 연결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중은 구조선을 통해 전달되므로 각 부재의 구조선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해석을 수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거나 해석이 진행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해석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절점을 활성화시키고 와이어프레임 보기 상태에서 모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제 모델은 각 부재의 구조선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 설계를 수행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결과 모델 검토가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처럼 여러 가지 항목에서 NG 결과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검토하게 될 12가지 항목들을 통해 모델을 수정하면 지금 발생한 NG 결과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2가지 항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예제 모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조 계획입니다. 건물정보 대화 상자를 보시면 구조 계획에서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진 하중의 크기가 결정되고 내진 설계 결과도 달라집니다. 지난 웨비나 때 반응 수정 계수 R값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제대로 선택해야 하고 어떤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면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 하중은 R값에 반비례하는데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시스템은 R값이 다른 시스템에 비해 작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서 내진 설계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층별로 시스템이 다른 경우에는 R값이 작은 시스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국토부 모니터링에서 단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제 모델의 경우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강구조 기준의 일반 규정만을 만족하는 철골 구조 시스템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시스템을 변경하면 기본 하중 설정에서 수동으로 편집한 내용들이 초기화됩니다. 만약 기본 하중 설정에서 수동 편집한 내용들이 있다면 다시 확인하여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안 종류입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집안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안 종류는 탄성파 시험을 통해 얻은 전탄파 속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집안 종류를 S4나 S5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S5로 선택했다면 기반항 깊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추 주상도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기반항 깊이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집안 증폭 계수를 10% 할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집안 증폭 계수는 해석 메뉴 기본 하중 설정, 지진 하중 탭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효 집안 가속도를 변경한다면 집안 증폭 계수도 자동으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유효 집안 가속도를 먼저 편집한 후에 집안 증폭 계수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제 모델의 경우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집안 종류를 S5로 선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 위치는 유효 집안 가속도를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지진 하중을 줄이기 위해 유효 집안 가속도를 0.176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만약 기반원 깊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집안 증폭 계수도 10% 할증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화라중입니다. 건축구조 기준에 있는 기본 등분포 화라중 표에는 용도별로 적용해야 하는 최소 화라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라도 층별로 또는 구간별로 용도가 다르다면 그 용도에 맞는 화라중을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도와 건축구조 기준에서 구분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적합한 화라중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각 층별로 적용된 화라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보기 감추기 대화 상자에서 하중 탭을 클릭하고 슬래브 마감 하중 항목을 체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량 지붕의 마감 하중의 경우 창고나 공장 용도는 특별한 천장 마감이 없기 때문에 중두리 하중만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중두리 하중은 약 0.2kN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용도라면 천장 마감 하중 0.3kN을 더해서 0.5kN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라중의 경우 경량 지붕은 접근이 어렵고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이므로 1kN의 화라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3kN인데 이 값은 산채노 용도에 해당하는 지붕 화라중입니다. 계단실을 통해 접근이 쉽고 점유 사용 가능한 공간이라면 지붕 화라중은 3kN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단실 화라중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의 경우 2kN을 적용할 수 있고 기타 용도의 계단실은 5kN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이 아니라면 화라중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업무시설의 경우 경량 칸막이 벽 하중을 추가할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구조 기준에서는 사무실 또는 유사한 용도의 건물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본 등분포 화라중에 최소한 1kN을 추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제 건물에서 마감 하중과 화라중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구조정보 대화 상자를 보시면 지붕 마감 하중이 3kN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경량 지붕이므로 지붕 마감 하중은 0.5kN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량 지붕의 화라중은 점유 사용하지 않는 지붕 화라중 1kN으로 변경하겠습니다. 2층 바닥은 업무시설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실 용도 화라중 2.5k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성 경량 칸막이 벽이 있다고 가정하고 화라중을 3.5kN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력한 바닥 하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정보 대화 상자에 있는 마감 하중과 화라중은 해당 층에 속한 모든 슬래브 부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단실에도 업무시설 용도 바닥 하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또는 2세대 거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계단실 화라중을 5kN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재별로 바닥 하중을 변경하려면 마감 지정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메뉴에 마감 지정 클릭, 바닥 하중 리스트를 추가하기 위해 상세 설정 버튼 클릭, 상업시설 그룹에서 계단실 화라중이 맞는지 확인하고 기본 마감 체크 후 확인 클릭, 선택 체크, 슬래브 클릭, 경사로 선택 도구 막대를 클릭한 후 전체 부재를 선택하면 경사로 부재만 선택됩니다. 부재 선택이 완료되면 엔터, 그리고 확인 클릭. 외부 데크 슬래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닥 하중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감 지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하중입니다. 건축구조 기준에는 해당 지역 설하중의 영향이 지붕 화라중보다 클 때 설하중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 모니터링에서는 경량 지붕의 경우 항상 설하중을 입력하여 안전하게 설계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설하중 입력 방법과 입력된 설하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델에 설하중을 입력하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설하중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석 메뉴 기본 하중 설정, 일반 사항 탭에서 설하중 고려 항목을 체크하고 설하중 탭에서 기본 지상 설하중 값을 지도를 참고하여 입력합니다. 기타 설정 조건들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설정 조건에 따라 설하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하중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해석 메뉴에 설하중 버튼을 클릭하고 균형 설하중과 불균형 설하중에 있는 지붕 버튼을 클릭해서 눈이 쌓일 수 있는 슬래브 부재를 선택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불균형 설하중 부재 선택은 균형 설하중과 동일한 부재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제 모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트리 하중 항목을 보시면 설하중이 없습니다. 즉 예제 모델은 설하중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본 하중 설정에서 설하중 설정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설하중 아이콘을 클릭하여 지붕 슬래브만 설하중을 입력하겠습니다. 균형 설하중을 적용하고 불균형 설하중도 같은 부재로 적용합니다. 불균형 설하중 적용 조건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재 선택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모델에 설하중이 반영되고 프로그램에서 자동 출력되는 계산서에도 설하중 계산 근거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다음으로 경량지붕 풍하중입니다. 건축구조 기준에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경사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 바람이 불 때 경사 지붕면을 따라 바람이 흘러가면서 지붕에서는 지붕면의 직각 방향으로 풍압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젠 프로그램에는 경량지붕 풍하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량지붕 풍하중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풍하중을 고려한다면 구조물의 X방향 그리고 Y방향으로 풍하중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량지붕 풍하중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풍하중은 무시되고 경량지붕 풍하중을 입력할 때 선택했던 사용자 벽과 사용자 슬래브에만 풍하중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풍방향 각도 설정과 위치에 맞는 부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풍방향 각도를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자 벽, 사용자 슬래브를 잘못 선택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풍하중이 입력됩니다. 경량지붕 풍하중을 잘못 입력하면 풍하중의 영향이 과소평가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NG가 나야 하는 부재에서 오히려 NG가 나지 않고 설계 결과가 과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량지붕 풍하중을 입력한 모델이라면 반드시 입력된 풍하중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제 모델을 보면서 입력된 풍하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트리에서 하중을 보시면 풍하중 항목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경량지붕 풍하중과 같이 수동으로 입력한 하중이 있다면 이처럼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X방향과 Y방향 풍하중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풍하중 WL0는 플러스 X방향 풍하중입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했을 때 풍하중이 X방향으로 일관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풍하중이 잘못 입력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하중 WL90에서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했을 때 풍하중이 Y방향으로 일관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제 모델은 입력된 풍하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경량지붕 풍하중을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석 메뉴 경량지붕 풍하중을 클릭하고 풍방향 각도를 확인합니다. 모델을 탑뷰에서 확인했을 때 용마루보의 방향이 Y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풍방향 각도 0도, 용마루보의 방향이 X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풍방향 각도 90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제 모델은 풍방향 각도 90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방향 각도 90도일 때 부재의 위치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A 부재는 아래쪽, B 부재는 위쪽 사용자 벽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지붕도 선택합니다. F 부재는 왼쪽, 그리고 G 부재는 오른쪽 사용자 벽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입력된 경량지분 풍화중을 확인하겠습니다. 풍화중 방향이 일관된 방향으로 표시된다면 적절하게 입력된 것입니다. 0도와 90도 방향 풍화중이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대칭 방향 풍화중도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재 분할 상태입니다. 보의 분할 상태에 따라 그룹핑, 즉 부재명이나 처짐 검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부재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둥이 1순위이고 큰 보가 2순위, 그리고 작은 보가 마지막 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둥과 보 부재가 서로 교차한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보 부재가 기둥을 기준으로 자동 분할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보와 작은 보가 서로 교차한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작은 보 부재가 큰 보를 기준으로 자동 분할됩니다. 우선순위가 동일한 부재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 즉 큰 보끼리 또는 작은 보끼리 서로 교차한다면 처음에 모델링한 부재에 의해서 나중에 모델링한 부재가 자동으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부재가 자동으로 분할될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이 완성되면 부재의 분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편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보 부재는 기둥을 기준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만약 새기둥의 경우에는 기둥보다 보 부재가 먼저 시공되므로 자동 분할된 보를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모델에서 기둥과 보 부재만 활성화시키고 부재의 분할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큰 보 부재가 기둥을 기준으로 자동 분할되어 있는데 이 기둥이 후 시공되는 새기둥이어서 경사보 부재가 실제로 하나의 부재라면 서로 결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분할된 부재인데 실수로 결합된 상태라면 수동으로 분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재의 분할 상태는 설계자의 의도나 계획에 따라서 편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경계 조건입니다. 철골보의 경계 조건은 고정 그리고 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조건이란 휩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고려하는 담부 조건입니다. 그리고 핀 조건은 휩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담부 조건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용접 방식으로 부재를 접합시켰더라도 항상 고정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직 부재와 접하지 않는 보 부재는 일반적으로 담부에서 휩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핀 조건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철골 부재 중 큰 보 부재로 모델링을 하면 경계 조건은 자동으로 고정으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작은 보 부재로 모델링하면 경계 조건이 핀으로 자동 설정됩니다. 예제 모델에서 경계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계 조건을 확인하는 방법은 보기 감추기에서 경계 조건 탭을 클릭하고 프레임 연결 조건 기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록색 원 표시가 핀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재를 선택한 후에 속성 트리 메뉴를 확인하면 프레임 연결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이 잘못 설정된 부재가 있다면 해당 부재를 선택하고 속성 트리 메뉴에서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계자의 판단이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보의 한쪽 담부만 기둥과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위치만 고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둥과 접하더라도 전단 접합 방식으로 시공한다면 핀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둥과 보를 핀 조건으로 접합시켰을 때 싱귤러 워닝이 발생하거나 수평 변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벽화셀을 설치하여 변이를 제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보의 경우 어떤 부재를 메인보로 계획하고 어떤 부재를 서브보로 계획하는지에 따라 경계 조건이 달라집니다. 용마루보를 메인보로 계획한다면 용마루보의 단면이 커질 수 있고 용마루보를 짓지 않은 큰 보의 단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경사로 된 작은 보를 메인보로 계획할 수 있는데 이때 경사보 길이는 모멘트 접합이 되므로 경계 조건을 핀 고정,
고정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용마루보의 단면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캔틸레버보의 경계 조건은 무조건 고정입니다. 그리고 캔틸레버보는 기둥과 접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둥과 접하지 않는 캔틸레버보로 계획한다면 캔틸레버보에 휩력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보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보를 배치해야 하고 연속보의 경계 조건도 고정 조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제 모델에서도 계단실에 캔틸레버보가 있습니다. 캔틸레버보의 경계 조건은 고정이고 연속보의 경계 조건도 고정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새기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기둥이란 메인 기둥 사이에 보조적으로 추가되는 작은 기둥을 말합니다. 주로 벽 마감을 지지하거나 가세 접합을 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새기둥은 구조적인 역할보다는 띠장처럼 2차 구조 부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새기둥의 경우 수직 불연속이더라도 하부부를 전위 부재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기둥과 새기둥을 비교하면서 새기둥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새기둥은 구조기둥에 비해 단면 크기가 작습니다. 주로 벽 마감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지 않다면 각형 강관으로 계획합니다. 시공 순서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구조기둥을 먼저 세우고 이어서 보부재를 시공합니다. 반면 새기둥의 경우 보부재를 먼저 시공한 후에 새기둥을 후 시공합니다. 그래서 단면 상세도와 같이 기둥을 보부재의 전단 접합으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새기둥을 이젠 모델에 반영한다면 구조기둥보다 작은 단면으로 계획해야 하고 새기둥의 상부와 하부 경계 조건은 핀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층이 달라져서 기둥 부재가 자동으로 분할된다면 하부 기둥의 경계 조건은 핀 고정, 상부 기둥의 경계 조건은 고정 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둥의 경계 조건을 표현할 때는 기둥의 하부를 먼저 표현합니다. 예제 모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 감추기에서 프레임 연결 조건 기호를 활성화시키고 분리보기 상태로 보면 훨씬 수월합니다. 새기둥의 하부와 상부 경계 조건은 핀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층 기둥은 핀 고정, 2층 기둥은 고정 핀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둥과 보부재가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부재가 기둥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할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할된 두 개의 보부재가 하나의 부재이므로 이 부재들은 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단면 크기의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큰 보와 작은 보가 서로 접할 때 보의 접합 시공성을 고려한다면 큰 보의 단면 높이는 작은 보의 단면 높이와 같거나 또는 크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보 부재가 접하는 경우에도 기둥의 단면 크기는 보의 단면 크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기둥이 보 부재에 접하는 경우라면 보의 단면 크기는 기둥의 단면 크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둥과 기둥이 접하는 경우 하부 기둥의 단면 크기는 상부 기둥의 단면 크기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단면 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철골 구조뿐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보의 단면 크기를 계획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골 기둥을 모델링하면 주각부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시공될 텐데 베이스 플레이트 크기가 기초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기초 크기는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모델의 경우 2층 바닥 큰 보의 단면 크기가 작은 보의 단면 크기보다 작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접합 시공성이 떨어집니다. 비록 큰 보 부재의 부재력이 작아서 요구되는 단면 크기가 작을 수 있지만 접합 시공성을 고려한다면 큰 보의 단면도 작은 보의 단면 크기 이상으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 기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 부재가 기둥 부재의 모멘트 접합으로 시공된다면 기둥 단면 크기는 보 단면의 폭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제 모델에서 큰 보의 단면 폭은 200mm입니다. 따라서 기둥 설계 결과에 NG가 없더라도
기둥과 보의 접합 시공성을 고려하여 기둥 단면 크기를 200에 20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기초를 모델링할 때에도 실제 기초 크기에 맞춰서 연단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 크기는 기초 평면도에도 그대로 표현되기 때문에 베이스 플레이트가 기초를 벗어나지 않도록 연단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제 모델의 경우 매트 기초 연단 거리는 300mm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크 슬래브 골방향입니다. 데크 슬래브는 골방향을 따라서 하중이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슬래브입니다. 따라서 데크 슬래브의 골방향은 단변 방향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골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장변 방향으로 계획한다면 해당 부재의 처짐 및 부재력 크기가 크게 늘어납니다. 데크 슬래브를 생성할 때 골방향 설정 값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데크 슬래브를 생성한 후에도 골방향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재를 생성했다면 보기 감추기, 조정 개수 탭에서 데크 슬래브 골방향을 체크하여 입력된 골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방향을 편집하려면 데크 슬래브를 선택한 후에 속성 트리 메뉴에서 각도를 변경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골방향은 단변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설계 결과 NG가 없다면 시공성을 고려하여 인접 부재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횡지지보입니다. 횡지지보란 기둥 또는 보 부재의 횡방향 변형이나 좌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은 보 부재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둥이나 보 부재의 길이가 약 6m 이상일 때 횡지지보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횡지지보를 배치하면 기둥이나 보 부재의 비지지 길이를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둥이나 보의 강도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횡지지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젠 프로그램에는 횡지지보 지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부재에 적용해야 합니다. 슬래브와 연결되어 있는 보는 슬래브에 반영되는 바닥 하중이 보 부재로 전달되는데 횡지지보 지정 기능은 해당 부재의 바닥 하중 또는 지붕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있는 작은 보 부재를 횡지지보 지정하면 해당 부재는 지붕보 역할만 수행하는 부재니까 지붕 하중을 전달되지 않도록 설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붕 하중이 전달되는 부재라면 횡지지보 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횡지지보 지정을 할 수 있는 부재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지지보 지정은 경계 조건이 핀핀 조건인 부재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부재로부터 휩력을 전달받지 않고 횡지지 역할만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붕 하중이 전달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붕에 중도리 부재가 배치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붕 하중은 중도리 부재를 통해서 보 부재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중도리 부재와 평행한 방향으로 배치된 작은 보 부재는 중도리 부재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횡지지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은 보가 중도리 배치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배치된다면 이 작은 보는 중도리와 접하게 되므로 결국 중도리를 통해서 지붕 하중이 전달되는 부재입니다. 따라서 횡지지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를 지지하는 다른 부재도 지붕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횡지지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일부 작은 보 부재가 횡지지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부재를 지지하는 보는 지붕 하중을 전달받기 때문에 횡지지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처마보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선 경제 조건이 핀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횡지지보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핀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도리는 처마보 위에 배치하기 때문에 처마보는 지붕 하중이 전달되는 부재입니다. 따라서 처마보는 횡지지보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2층 바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 부재와 연결되지 않는 부재는 어차피 바닥 하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횡지지 역할을 해주는 보를 모델링한다면 이미 그 자체만으로 횡지지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재는 횡지지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데크 슬래브는 일방향 슬래브이기 때문에 데크 슬래브의 골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된 자금보도 바닥 하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재들은 횡지지보 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앵커 볼트 정착 길이 확보 여부입니다. 정착 길이는 프로그램에서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앵커 볼트 길이는 설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출력물에만 표시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앵커 볼트의 길이가 기초의 두께보다 길다면 기초 두께를 키우거나 지중보 부재를 추가하여 정착 길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동 출력된 앵커 볼트 길이는 설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앵커 볼트 기성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길이를 임의로 편집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구조 모델에서 기초 두께나 지중보 등을 반영하지 않고 예시 그림과 같이 구조 도면에만 단면 상세도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모델에는 지중보를 모델링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보를 모델링할 때에는 기둥이나 벽체의 구조선을 따라서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기초의 변형이나 부재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성한 보부재를 토합수압 부재 지정하면 지중보 부재로 특성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직 하중은 DL, 고정 하중으로 확인하면 되고 풍하중 WL이나 동적 지진 하중 RS 하중 조건을 선택하여 횡방향 하중에 의한 변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모델은 Y방향 풍하중에 의한 건물의 수평 변이가 제한값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WL90 하중 조건에서 Y방향 수평 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붕 가세는 지붕 테두리를 따라 골고루 배치해야 하는데 예제 모델은 일부 구간에 지붕 가세가 누락되어서 국부적으로 변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지붕 가세를 추가하면 수평 변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변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델링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골 구조 모델에서 검토해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트러스나 크레인과 같이 특별한 구조 부재가 있다면 모델링이 적절하게 되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검토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